당신 몸속의 철분,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있는 그 철분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뼈를 이루는 칼슘도,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도 전부 별의 잔해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주 시리즈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빅뱅이 수소를 만들고 별이 그 수소를 태워 탄소와 산소와 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죽으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에 뿌렸습니다. 그 먼지가 모여 지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화학입니다. 원자들이 모이고 분자가 되고 암석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덩이와 바닷물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복제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무언가가 나타난 겁니다. 살아있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과학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에서 시작해서 산소혁명, 세포의 합병, 캄브리아기 대폭발, 공룡의 시대, 그리고 마침내 두 발로 선 영장류까지 생명이 걸어온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화학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의외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걸까요? 불은 산소를 먹고 자라고 퍼지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죠. 과학자들은 생명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어 자기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셋째, 세대를 거치면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은 이 중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은 자기를 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화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생명의 재료를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과학자들은 이 6 원소의 머리 글자를 따서 슈놉스라고 부릅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원소들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에 속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탄소와 산소와 질소는 별이 만든 원소 중 가장 흔한 것들입니다. 생명의 재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별이 만든 가장 흔한 원소들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평범한 원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됐느냐는 겁니다. 40억 년 전 지구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수증기로 가득합니다.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대기입니다. 땅에서는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하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운석이 수시로 떨어집니다. 바다는 이미 있었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바다였습니다. 철이 녹아 있어서 초록빛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 거칠고 뜨겁고 위험한 행성. 여기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레시피 재료는 우주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법의 첫 번째 단서가 1953년 한 대학원생의 실험실에서 발견됩니다. 1953년 시카고 대학교 23세 대학원생 스탠리 밀러는 지도교수 해럴드 유리를 찾아갑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실험실에서 재현하면 생명의 재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유리 교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건 경력을 망칠 실험이야. 당시 학계에서 생명의 기원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문제에 시간을 쓰는 건 학자로서 자살 행위. 하지만 밀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리 교수도 결국 허락합니다.
대신 1년 안에 결과가 없으면 다른 주제로 바꿔. 밀러는 유리 플라스크 안에 원시 지구의 대기를 재현합니다. 메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그리고 여기에 전기 방전을 가합니다. 원시 지구의 번개를 흉내낸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플라스크 안의 물이 점점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밀러는 그 물을 분석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이루는 핵심 부품입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와 번개만으로 생명의 벽돌이 만들어진 겁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더 이상 철학이 아닌 실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과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분이 가라앉자 질문이 남았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원시 대기 조성을 정확히 맞췄을까? 현대 과학자들은 원시 대기가 밀러의 가정과는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메탄과 암모니아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바꿔도 유기물은 만들어졌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도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다 밑입니다. 해저 수천 미터,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 화산 분출구에서 섭씨 4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심해 열수구입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오늘날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뜨거운 물, 미네랄, 화학 에너지. 생명이 탄생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곳이 있을까? 번개가 아니라 해저 화산이 생명의 요리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69년 9월 28일 호주 머치슨 마을에 운석이 떨어집니다. 과학자들이 이 운석을 분석했더니 아미노산이 70종 이상 들어있었습니다.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온 돌멩이에 생명의 재료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밀러의 실험실에서도, 심해 바닥에서도, 심지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서도 아미노산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재료는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집니다. 밀가루, 계란, 설탕, 케이크의 재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그릇에 담아 놓는다고 케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미노산이 있다고 생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료와 생명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넘는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복제하는 분자. 생명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와 건축가. 먼저 설계도. DNA입니다. 이중나선. 꼬인 사다리 모양의 분자입니다. 이 안에 생명체를 만드는 모든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눈 색깔, 키, 혈액형.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전달되는 유전 정보가 바로 DNA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꽂혀 있는 책과 같습니다. 레시피가 아무리 훌륭해도 누군가 읽고 요리하지 않으면 음식은 안 나옵니다. 그 요리사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실제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음식을 소화하고 세포를 유지합니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을 단백질이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NA가 설계도를 보관하고 단백질이 그 설계도대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DNA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만들려면 DNA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생겼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문제 앞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콜로라도 대학의 토마스 체크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RNA, DNA의 사촌뻘 되는 분자입니다. DNA처럼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가 발견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RNA가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는 것. 이건 단백질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RNA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도이면서 동시에 건축가. 한 분자가 두 역할을 다 해낸 겁니다. 이 발견으로 체크는 1989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을 탄생시킵니다. RNA 세계 가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최초의 생명에는 DNA도 없었고 단백질도 없었습니다. RNA 혼자서 다 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복제했습니다. 생명 최초의 만능 선수. 나중에 역할이 분화된 겁니다. 정보 저장은 더 안정적인 DNA가 맡고 화학 반응은 더 효율적인 단백질이 맡았습니다. RNA는 중간다리 역할로 물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RNA는 DNA와 단백질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혼자 다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물론 RNA 세계 가설은 아직 가설입니다.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RNA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가 생깁니다. 복제 과정에서 살짝 다른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돌연변이입니다. 우리는 이걸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를 기반으로 복제합니다.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복제할 때마다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가 쌓여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도 바이러스가 변해버리니 진압이 어려웠던 겁니다. 38억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복제 실수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원본보다 조금 더 잘 복제되는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 변이는 더 많은 복제본을 만들고 점점 퍼져나갑니다. 더 잘 복제되는 것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 선택입니다. 변이가 생기고 더 나은 것이 살아남는다. 38억 년 전 분자 수준에서 이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아직 세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던 시절, 바닷속 어딘가에서 RNA 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변하고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복제하는 분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전체에 퍼져 있는 분자들은 너무 희석돼 있었습니다. 복제에 필요한 재료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광활한 바다에서는 어렵습니다. 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 바깥 세상과 구분되는 작은 방. 집이 필요했습니다. 복제하는 분자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넓습니다. 복제에 필요한 재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니 효율이 떨어집니다. 식당 주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 도마, 재료가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요리가 됩니다. 그런데 칼은 거실에, 도마는 옥상에, 재료는 지하실에 있다면? 요리가 안 되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겠죠. 분자들에게도 주방이 필요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구분되는 작은 공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간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기름기 있는 분자, 지질. 지질은 물과 만나면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한쪽 끝은 물을 좋아하고 반대쪽 끝은 물을 싫어합니다. 이런 분자들이 물속에 모이면 물을 싫어하는 쪽끼리 안쪽으로 모이고 물을 좋아하는 쪽이 바깥을 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중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중층이 동그랗게 말리면 안과 밖이 구분되는 작은 공 모양이 됩니다. 아무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물리법칙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험실에서도 확인됩니다. 지질을 물에 넣고 흔들면 수없이 많은 작은 공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포막의 기원입니다. 이 작은 기름방울 안에 자기 복제하는 RNA가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복제 재료가 모여 있습니다.
바깥의 방해 없이 복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막을 통해 필요한 물질은 안으로 들어오고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프로토셀, 원시세포입니다. 자기 복제하는 분자와 그것을 감싸는 막. 이 단순한 조합이 생명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세포막은 생명의 집입니다. 집이 생기자 비로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나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안쪽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화학 반응의 농도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유전 정보를 보호합니다. 밖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안은 자기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최초의 세포가 탄생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의 공통 조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마지막 공통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약 38억에서 35억 년 전쯤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화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을 역추적하면 윤곽이 그려집니다.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RNA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백질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꽤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루카 이전에도 오랜 진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RNA만으로 살아가던 시절에서 DNA와 단백질을 갖춘 세포로 발전하기까지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수억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원시 세포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중 하나의 후손이 살아남았습니다. 루카. 오늘날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은 이 하나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테리아도, 버섯도, 고래도, 당신도. 38억 년 전 바닷속 어딘가에 있었던 그 미세한 세포의 후손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서호주 필바라 지역. 35억 년 된 암석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됩니다. 미생물이 층층이 쌓여 만든 구조물입니다.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 중 하나입니다. 35억 년 전, 생명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화학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생명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5억 년 전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물은 없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미생물의 세계였습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단세포 세균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30억 년 전 지구에 간다면 실망할 겁니다. 바다는 있지만 물고기는 없습니다. 육지는 있지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맨눈으로는 생명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행성. 이 상태가 무려 10억 년 넘게 계속됩니다. 타임머신의 시간을 앞으로 돌려도 뒤로 돌려도 풍경이 거의 같습니다. 텅 빈 바위와 잔잔한 바다. 생명은 정말 멈춘 걸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바닷속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세균은 바다 밑바닥의 화학물질에서 에너지를 얻는 법을 터득합니다. 화학합성입니다. 어떤 세균은 햇빛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법을 발견합니다. 광합성의 초기 버전입니다. 다만 이때의 광합성은 산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대사 방식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조용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실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시기에 발명된 기술들이 나중에 지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수억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돌과 물과 가스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별이 만든 원소가 모여 아미노산이 되고
RNA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하고 지질막이 그 분자를 감싸 최초의 세포가 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리 법칙과 화학 반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원시 지구의 환경이 재료를 제공했고 시간이 나머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RNA가 정확히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 자기 복제가 어떤 조건에서 시작됐는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의 재료는 우주 어디에나 있습니다. 머치슨 운석이 증명했듯이 아미노산은 우주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물이 있는 행성도 지구만이 아닙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혹시 그 바다에서도 38억 년 전 지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작은 행성에서 화학은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35억 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세포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결국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기원을 묻는 존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별의 먼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35억 년 전의 미생물에서 오늘날의 세계까지, 그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첫 번째 사건은 독에서 시작됩니다. 약 27억 년 전, 바다에 사는 작은 세균이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물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능력. 그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산소. 당시 지구의 거의 모든 생물에게 산소는 독이었습니다. 이 작은 세균이 만든 독이 지구를 뒤덮었을 때 생명은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재앙이 오늘날 우리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산소혁명. 다음 편에서 이야기합니다.